저희 집 첫째, 둘째 두 남매가 잘하는 부분이 좀 많이 달라요. 한 명은 5살 때 거의 저절로 한글을 떼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 명은 5살, 6살, 심지어 7살에도 계속 알려줘도 한글을 익히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가 초등학교 가기 직전인 7살 12월에 기역, 니은, 디귿의 음가를 일일이 다 알려주는 방식으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8살 말이 되어서야 좀 줄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쓰는 건 훨씬 더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또 말하기에서는 이 한글을 늦게 뗀 애가 18개월부터 2단어씩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빨랐던 거죠. 얘는 4살 때 동화책을 여러 번 들으면 그걸 줄줄 외웠었거든요. 그런데 읽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영어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글 문자가 늦었던 아이는 영어에서도 똑같이 느리게 문자를 습득했고, 반면에 말은 훨씬 더 빨리 하더라고요. 반대로 한글을 일찍 뗀 아이는 영어 파닉스도 한 달 정도 하니까 금세 다 이해하고, 한 달 더 하니까 완성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렇게 너무나 다른 두 유형의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엄마표 영어의 기본만 지켰더니 아이마다 속도와 적용 방법은 좀 약간씩 달랐지만 두 아이 다 자기 속도에 맞게 잘 읽어내고 잘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킨 그 기본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제가 지켰다는 그 기본과 그 기본을 뒷받침해주는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제가 이 느린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고 어떤 마음으로 지도했는지도 짧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티븐 크라센이라는 학자 들어보셨어요? 이분은 제2언어 습득 이론의 권위자예요. 우리같이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들이 영어를 습득하는 원리에 대해서 엄청 연구하신 분이세요. 미국이 다문화 환경이잖아요. 이민자가 예전부터 많았죠. 그런데 이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영어 때문에 미국 학교에 잘 적응을 못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사회적으로도 좀 문제가 많았었나 봐요. 그때 이 크라센 교수가 모국어를 잘 유지하게 하면서 영어를 배우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두 언어를 모두 다 잘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분의 이런 주장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전해진 거죠. 오늘은 제가 이 학자가 주장한 내용을 가지고 엄마표 영어의 기본이라는 것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이 바로 이해 가능한 인풋이었습니다. 언어가 뇌의 여러 부분에서 처리가 되는데 이해 가능한 수준의 인풋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수준이 만약에 I라고 한다면 이 I보다 플러스 1만큼의 입력이 아이에게 제공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정보가 저장되고 아이에게 내재화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의 입력이 언어 습득에 진짜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만약에 챕터북 궤도에 올라섰다 그러면 그래 레벨 욕심 버리고 좀 마음 편히 아이가 이해하는 책들부터 읽게 해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울 수 있는 분들은 아이의 머리는 컸는데 영어 이해 수준이 너무 낮은 단계에 있는 그런 경우일 거란 말이죠. 한글책을 읽는 수준하고 영어책을 읽는 수준의 갭 차이가 클 때 그때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책이 재미없다고 거부하니까요. 근데 이게 읽기 독립이 좀 일찍 된 아이들한테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한글 읽기 독립이 일찍 되어서 한글책의 재미에 빠져 있는데 영어책은 내용이 좀 시시하지만 읽기는 어려우니까 읽기가 싫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재미 요소에 좀 도움을 받는 게 전 좋다고 봐요. 크라센 교수가 말한 이 이해 가능한 인풋이 책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교수가 얘기한 게 초기 학습자에게 특히 중요한 인풋이 바로 듣기 인풋이라고 했어요. 듣기 인풋이 선행되고 그리고 읽기 인풋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해 가능한 듣기 인풋, 우리는 어디서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영상입니다. 물론 영미권 외국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상호작용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쉽지가 않고 또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주기적인 영상 시청을 통해서도 듣기 인풋을 해줄 수 있고 레벨이랑 흥미가 맞다면 효과도 좋거든요. 책을 읽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하지만 처음부터 그 허들이 너무 높다면 그거보다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들로 좀 낮춰주는 게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건 저의 뇌피셜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를 통해 적당한 레벨의 인풋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크라센 교수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영상의 효과를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초반에는 읽기로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적기 때문에 듣기로 들어오는 인풋을 늘려야 해요. 이런 영상과 종이책 사이에 또 도와줄 수 있는 게 저는 바로 온라인 영어 도서관, 이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많이들 있잖아요. 라즈키즈나 피커테일, 에픽, 리딩게이트 같은 거요. 온라인 도서관이 참 좋은 게 레벨별로 나에게 맞는 걸 찾아내는 에너지가 별로 들지 않는 거, 또 다양한 책의 그림이 이렇게 전면으로 쫙 전시되어 있으니까 아이에게 읽어보고 싶게끔 하는 그런 흥미를 좀 유발시킨다는 거. 그리고 누르면 책의 음원이 바로 나오면서 어디를 읽어주는지도 표시도 되고,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반복 학습입니다. 스티븐 크라센이 또 주장했던 게 바로 반복 학습이었어요. 반복적으로 제시하면 습득에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하였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읽은 책만 계속 가지고 오는 아이에게 다른 거 좀 갖고 와 라고 하지 말고 감사해 하면서 읽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듣게 되면서 이해력이 높아지고 언어의 패턴과 표현을 잘 익힐 수 있게 되는 거죠. 새로운 언어가 반복적으로 입력되면 뇌에 새로운 회로를 딱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 책에 나오는 문장 구조나 단어에 대해서 고속도로가 뚫린다는 거죠.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영어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복적으로 책을 읽거나 영상 보는 걸 정말 싫어하는 그런 아이들 말이에요. 한 번 본 건 거의 안 보거나 한참 뒤에 보거나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반복학습이 이렇게 뇌 고속도로를 까는 일이라고 하는데 억지로라도 그럼 반복을 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방금 읽은 책을 말로 요약해보게 한다거나 친구에게 설명을 해보게 한다거나 글을 쓰게 하는 것 같이 활동을 좀 변형해서 해보게 하면 반복해서 읽을 명분이 생기긴 하겠죠? 아니면 가족별로 팀을 나눠서 퀴즈를 내서 서로 맞추게 한다거나 이도저도 안 되면 책 한 권을 읽을 때 스티커 하나 붙이는 아이에게 두 번째 읽으면 한 번 읽었을 때보다 스티커 2개를 더 붙이게 해준다, 이런 보상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크라센 교수가 말하는 다음 내용을 접하면서 반복을 너무 싫어하는 아이한테는 좀 유연하게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내용은 뭘까요? 바로 자발적인 환경과 정서적인 요인입니다. 자발적인 환경이라는 건 언어를 학습하는 인위적인 환경이 아닌 곳에서 언어가 더 잘 학습된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요인은 아시겠죠? 감정 상태가 긍정적일 때 언어를 더 효과적으로 학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나 학원에서 문법을 공부하고 읽기를 공부하는 것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서로 영어로 대화를 나누거나 편한 환경에서 영어 소리를 듣고 책을 읽게 하는 거, 이게 영어를 습득하기에 훨씬 더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민들과 날마다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이상 가정에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가 충분한 시간 동안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보고 듣고 읽게 하는 거, 이게 효과적인 인풋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전두엽이 더 잘 활성화되니까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처리하는데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한 반복 학습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아이에게는 그것이 자발적인 환경도 되게 어렵고 정서적 요인에서도 감점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나 선생님이 재밌는 요소들을 끌어와서 반복하는 걸 아이가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반복하는 게 싫은 아이는 그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잖아요. 크라센은 긴장이나 스트레스 없는 환경이 언어학습에서 더 효과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스트레스가 뇌의 편도체를 활성화시키니까 정보 처리하는데 방해를 받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지는 아이가 반복해서 보려고 하면 그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잘 저장될 테니까 막지 말아라. 그런데 만약 반복하는 걸 정말 싫어한다, 그러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집의 문자에 대해 유독 느렸던 아이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사실 이야기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는데 그때 저처럼 좀 간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짤막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다른 부분에서 크게 느리다고 생각은 못했는데요, 문자에서는 유독 느린 거예요. 책을 안 읽어줘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물으신다면, 책은 정말 매일 자기 전에 최소 1시간씩은 제가 읽어줬었고, 그 외에도 아이가 스스로 세이펜이나 음원으로 책의 소리를 많이 듣고 그림을 보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영상도 기피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심심하면 집에서 놀이를 하거나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는 했어요.
그런데도 아이가 한글을 쉽게 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먼저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 치료를 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언어 치료에서 하는 내용이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크게 다름이 없더라고요. 보드게임을 한다든지 뭐 글자를 불러주고 써보는 것이라든지 읽은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셋째 임신 중이었고 막달에 다다른 때여서 출산하기 전이라도 좀 빨리 시작을 해보자 싶어서 급하게 치료센터를 찾은 거였는데, 오히려 거기서 치료하는 걸 보니까 집에서 매일 꾸준히 도와주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할 때 검사자분이 기띔해 주셨던 대로 책의 글을 두세 단어씩 읽고 외워서 종이에 써보게 하기, 꾸준히 낭독하기를 거의 1년간 빠짐없이 썼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도 언어치료센터가 있다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돼서 또 보내봤는데, 시중국어 문제집 있잖아요. 지문이 있고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집으로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만 하는 거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시길래 그냥 그걸 집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문고책을 한 권씩은 꼭 읽게 했어요. 이 아이가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일도 정말 많거든요. 사물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정말 잘하고, 시간 관리라든지 성실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지만 언어에서는 좀 도움이 필요해서 치료센터라는 곳에 아이를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하는 그 과정이 엄마 마음을 처음에는 좀 무겁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렇게 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이 이 아이가 문자를 습득하게 할 너무나 중요한 시기니까 나는 이걸 놓치지 않고 잘 도와줄 거야. 그냥 그것뿐이야. 이렇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때 이걸 안 해서 그런 걸까? 그때 이래서 이런 걸까? 임신했을 때 이렇게 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 틈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 성장할 모습을 바라고 제 머릿속에 미리 그려주는 게 이 아이를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물론 도와주다가 화도 내고 속상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도와줄 거야. 그리고 이걸 잘 따라와주는 아이에게 정말 고맙다. 이러면서 마음을 잘 다스리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영어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출간될 저의 전자책에 자세히 써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